딴 거 하시다가 네.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야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 콘트 하면서 상한가 100번 맞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이제 소위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야 너 미쳤냐고 이런 거 왜 공개하냐고 하거든요. 근데 말하거든요. 어차피 공개해봤자 다른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 말을 아무리 주구장창해도 이거 하시는 분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먹을 게 더 많으니까. (10월 11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이 또 한번 4% 이상 폭락하는 날. 네. 이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감이 없습니다. 네, 너무 네. 많이 맞으면 이제 감흥이 없잖아요. 예. 그런 날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강환국 작가님은 요즘 좀 투자 상황이 좀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제가 원래 5월부터 10월까지 투자를 별로 안 하거든요. 예. 원래 늘 11월, 4월에 수익이 좋고 이제 5월, 10월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말에 다 뺐었거든요. 4월 22일에. 네. 근데 또 이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8월에 그때 제가 총 투자 가능한 자산의 15% 정도를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9월 얻어 터지고 욱하면서 이제 다시 손절하고 나왔죠. 그래서 15%만 들어갔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15% 들어간 거에 한 10% 정도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자산의 1.5%, 그러니까 그 총 투자 가능 자산의 1.5% 정도를 그때 잃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한 3.3% 정도 깨졌습니다. 네. 요즘 마이너스 네. 3.3%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거의 다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현금으로 거의 다 있고, 와. 동적 자산 배분은 조금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해외 ETF를 통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걔네들도 지금 거의 다 현금에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지금 굉장히 크긴 합니다. 네. 길벗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렇죠. 짜잔, 딴딴. 네,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경제 경영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2위예요? 네. 와, 나오자마자. 요 책은 이제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퀀트 하면은 낯설어 하고 네. 야, 저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엑셀 잘 못 돌리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 강환국 작가님은 원래 엑셀이라든지 네. 숫자,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던 분인가요? 직업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숫자 감각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엑셀은 당연히 할 줄 알고요. 근데 네. 그 이상은 못합니다. 코딩은 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저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수학은 지금 기억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적분 이런 거 못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프로그래밍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전혀 못해요. 네. 수학도 엄청 잘 하시는가 보다. 네. 뭐 통계라든지 수학 쪽으로. 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훑어보면 어떤 숫자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거는 다 보이기는 하는데 수학적 지식이 뛰어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코딩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기 그러면 네. 그 엄청나게 이제 디테일한 뭐 표들도 있고 한데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 책에서는 퀀터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았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은 제가 짠 거는 아니고, 물론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분들이 그걸 상당 부분 반영하고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네. 아, 제가 그거는 코딩한 이제 건 없어요.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네. 오. 이 퀀트는 이제 다들 이제 어렵다고도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물론 작가님한테는 쉬울 겁니다. 네. 뭐 책까지 쓴 사람한테는 당연히 쉬워 보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퀀트라는 걸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네. 진입장벽은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을 깨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는 썼습니다. 네. 왜냐면 그 퀀트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네네.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단어를 잘못 골랐어요. 이제 뭐 재미있는 투자, 뭐 즐거운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퀀트란 단어가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쨌든. 퀀트는 사실 엄밀히 네. 말하면 계량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계량 분석인데, 네. 근데 사실 좀 풀어 설명하면은 그냥 레시피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스파게티 집을 차리는데, 제가 스파게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미래에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파스타 집을 차렸으면은 그 스파게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당연히 제 감대로 스파게티를 만들면 망하겠죠.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근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그냥 유튜브에 널려 있는 레시피를 베껴가지고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투자는 똑같거든요. 투자 레시피가 정말 많거든요. 검증된 레시피들이. 네네. 근데 그거를 꼭 주거로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바로 그런 레시피들을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레시피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뒷부분에 좀 더 여쭤볼게요. 네. 또 이게 편견일지 아니면은 맞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 네. 퀀트 투자를 하면
기업 분석은 따로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안 하고요.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예. 근데 이제 퀀트로 데이터를 먼저 뽑으신 다음에 네. 그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저는 안 해요. 예. 일단은 왜냐면 퀀트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간 데이터 그리고 이제 예측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묶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측치 데이터를 전혀 쓰고 있지 않고 있고요. 뭐 컨센서스나 이런 거 안 쓰세요? 그렇죠. 컨센서스 데이터는 제가 활용하지 않고 있고 주로 오.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그 컨센서스 데이터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지표가 찍힌 후에 그거를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고 초과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형주도 사실 그게 가능하기는 한데 이제 그거보다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비트 애니 아니냐 이거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네. 주식시장은 주가라는 것은 네. 엄청나게 이제 미래를 이제 선행하는 건데 네.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건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기는 한데, 네. 그럼 이제, 실제로 그럼 실제로 이미 찍힌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사실 검증을 해보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결론은 된다거든요, 그게.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수많은 금융 논문들도 그 컨센서스 논문들은 아주 일부를 차지하고, 네. 실제로는 이미 찍힌 데이터를 가지고 심지어 몇 달 후에 투자하는 것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예. 그것도 사실 하나의 큰 편견이기는 해요. 그냥 이제, 이미 찍힌 데이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왜냐면은, 수천 개의 논문이 그거가 틀렸다라는 거 검증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지나간 데이터로 조금 한 박자 늦게 투자를 집행해도 그래도 전혀 늦지 않는다.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네. 해서든 더 선행하려고 네. 학생들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듯이 네. 투자자들은 그거를 선행해서 미리 예측하려고 뭐 발품을 팔고 기업 탐방도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뭐 하지만 그렇겠죠, 아마? 그것보다는 예. 작가님의 스타일은 네. 지나간 데이터로 해도 충분하다. 네,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케이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소형주 아무래도 좀 더 잘 통하고 대형주에서는 좀 덜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위 선행학습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익이 얼마 올랐다보다는 그냥 기대치보다 더 많이 올랐나 덜 올랐나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형주 투자가 난이도도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요 책에서 나오는 퀀트 전략들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사실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시장이. 그러면 이것도 시장의 비효율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보면. 한마디로 그 시장이 비효율적인 곳에서 이 퀀트 투자, 이 심플한 퀀트 투자가 훨씬 더 잘 먹히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퀀트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니까 네. 약간 평균 회귀를 가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다시 평균으로 돌아온다면 이 안전마진을 먹는 전략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혹시? 그렇죠. 사실 그 안전마진이라는 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개념인데 네. 이 사람이 가치 투자 앤드 퀀트 투자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가 퀀트 투자를 만들었냐 하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이분의 업적은 셀 수도 없어요. 가치 투자도 만들었고 퀀트 투자도 만들었고 액티비즘 투자도 만들었고 헤지펀드 스트럭처도 본인이 처음 만드신 거고요. 안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네. 왜냐면은 그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들을 보면은 거기 왜 기기적인 전략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퍼가 15 이하이고 뭐 PBR가 1.5 이하이고 그리고 뭐 부채 비율 얼마이고 순이익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놀라운 거는 그 전략 한국 시장에서 하잖아요. 그대로 통해 아직도. 네. 그걸 아직도 본인이 15에서 20%는 충분히 벌어요. 그거 전략 가지고도. 그러면 퀀트 투자도 결국은 가치 투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계량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시장이 비효율성을 보였을 때 네. 그거를 과거 평균에 회귀할 수 있는 그 네. 모델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평가 투자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거기도 나오지만 기업 가치보다 가격이 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저기 네. 뭐 기업 탐방도 하고 상품도 한번 보고 이런 거 다 하시는데 네. 근데 솔직히 그냥 그거 말고 퍼 PBR, PSR 이런 지표를만 가져도 네. 그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보다 수익이 적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기업 탐방하시는 분들은 그건 실력 차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도 거기서 이제 파악하는 정보의 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퍼나 PBR나 PSR는 누구나 봐도 다 똑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누구나 봐도 똑같은 그 지표만 가지고도 대부분 가치 투자자들이 버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벌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 고수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네. 들어서 차트 볼 때 그냥 이동평균선만 보고 해도 사실은 된다. 원칙만 지킨다면 뭐 네. 어떤 선 돌파했을 때 사고 어떤 선 깨졌을 때 팔고 이 원칙만 지키면은 10번 중에 뭐 4번 깨지더라도 6번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원칙을 결국은 못 지켜서 탈이 나는 거다. 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물론 너무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그건 맞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플한 전략. 그냥 주가 지수를 사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는 전략만 해도 사실은 이 프로 투자자들의 90%는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쿼드 투자예요. 그냥 주가 지수 사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것도 하나의 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후진 레시피기는 한데 그것도 꽤 훌륭한 레시피이고 그거만 해도 그 프로 투자자들 90%는 무조건 이겨요. 예. 워런 버핏이 맨날 그냥 S&P 500 지수 사라고. 그렇죠. 그것도 하는 하나의 것처럼. 쿼드 투자죠. 그냥 한마디로 주가 지수 사고 그냥 매수 플러스 보유. 아, 네. 그것도 퀀트다. 그렇죠. 그럼 네. 이 책 볼 필요 없는데요,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저 책에는 당연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성과가 훨씬 더 높은 레시피들이 나와 있죠. 아, 그 사실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략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전략도 아직도 통해요, 한국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100년 전에 만든 전략이 아직도 그대로 통해요. 아주 신기하죠. 그 전에 퀀트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도 네.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렇죠? 저희 뭐 김경훈 연구원도 종종 네. 출연하고 안지선 연구원도 나온 적 있고. 네. 근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퀀트 계량 네. 분석을 하는 것과 예. 강환국 작가님이 보시는 퀀트랑은 네.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리포트를 읽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유명관 위원님이 산프를 가끔 네,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만 제가 몇 번 봤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그런 리포트 읽을 시간이 논문 하나 읽기 훨씬 더 득이거든요, 사실. 논문이요? 네, 그렇죠.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유명관 위원님의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주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컨센서스 위주로 많이 이제 전략을 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읽고서 이제 아 나한테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구나라고 그냥 잊어버렸죠. 네. 본인한테 맞는 걸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왜냐면 사실 그 이게 그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제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소형주의 평균 수익이 대형주의 몇 배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대형주를 하는 사람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하는지 개인이.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죠. 어떤 거요? 베타 값.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변동성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오를 때 그거- 더 많이 오르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네. 사실 그 대형주에 한국에서 20년 동안에 그대로 투자했다 하면 연봉이 9%고 네. 소형주는 40%가 넘거든요. 근데 그 이미 망한 기업들을 다 제거를 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망한 소형주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먹을 게 더 많으니까. 그래 좀 시장의 비효율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거를 사는지.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네. 하신다라면 그렇죠. 그렇죠. 초과 네. 수익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거고. 예를 들면 제가 뭐 기관 펀드 매니저예요. 네. 제가 그 굴린 돈이 5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대형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지 왜 내가 그 불쌍한 사람 따라하네요, 그죠,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야식 잡설로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한 영상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이제 참고해 주셔도 아마 비슷한. 악플 많이 맞습니다. 받으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가 뭐 한다고. 네가 전문가냐 뭐 이러죠. 네. 근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떨어질 때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네. 오를 때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오르는 현상들은 있죠. 근데 사실 이 소형 가치주 같은 거 돌려보면은 네. 그냥 어차피 코스닥은 참고사항이고 이제 우리의 수익은 안드로메다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라는 게 훨씬 어떤 높다는 거죠. 그거. 네. 아, 네. 그럼 이제 잘 될 때. 잘 될 때. 근데 사실 거의 매년 잘 돼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봐야 돼. 네네. 예. 그것도 여쭤봐야 돼. 네. 그래서 퀀트 전략이 뭔데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조금 보여주실 만한 거 아, 네. 있을까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거의 퀀트 전략은 네. 만들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S&P 500이 전년 대비 뭐 30% 빠졌을 때 네네. 뭐 반등할 수 있는 뭐를 어떻게 과거에는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또 막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말씀하신 그런 거는 너무 복잡한 레시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2숟갈 든 다음에 여기서 바지를 튀 넣고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쉬운 걸로 그냥 가보죠. 쉬운 그냥. 거.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기속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말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 사실 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소프트웨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넣어주세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퀀터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이제 퀀트 백테스트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보면은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관리 종목, 적자 기업 이런 것들을 미리 빼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제 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죠. 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관리 종목과 적자 기업 정도만 빼줘도 그렇게 망하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이 뭐 이거 사가지고 10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보통 리밸런싱 구간이 분기 또는 반기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사실 넣어줘도 내가 투자한 3에서 6개월 동안에 이 기업이 이제 그 파산되거나 이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론 관리 종목과 적자 종목 따위는 하지 말아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소형주 필터를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가총액 뭐 하위 20%뭐 이 정도로 넣어보고. 네.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팩터로 할까? 우리 존경하는 그레이엄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표들은 예를 들면은 퍼가 있고 PBR가 있고 저기 배당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분이 늘 이제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배당 증권 분석에서도 그렇고 현명한 투자자에서도 네.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한국 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퍼와 PBR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전략 이름은 뭐 그레이엄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백테스트 실행 고 돌아갑니다. 보통 이게 한 30초 정도 이제 걸리는데. 30초가 걸리나요? 네. 아직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무료이고 이제 아마 조만간 유료화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카톡 아이디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신 게 네. 저 PER, 저 PBR.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 완전 간단한. 네, 맞아요. 네. 완전 간단한 레시피.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복리 수익이 지금 나온 거예요? 48%네. 나쁘지 않네요. 네, 그죠. 네. 아, 맞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마 거래 비용을 좀 작게 뒀을 거예요. 0.02%는 좀 오버고 제가 한 0.5%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세금도 있고. 세금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소형주는 슬리피지가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슬리피지요? 그러니까 왜 소형주가 사고 팔 때 예를 들면 이제 소형주 최근 체결가격이 10,0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그거 10,000원으로 살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물량이 좀 많으면은 뭐 예를 들면 1050원이나 1100원에 살 경우도 있잖아요. 네. 또는 팔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지금 이제 최근에 찍힌 가격은 10,000원인데 내가 내 물량을 전부 다 팔고 싶을 때는 뭐 예를 들면 9,950원, 9,900원을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가를 좀 잡아 먹으면서 사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래 수수를 0.5% 좀 높여 볼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전략이고요. 네. 또 30초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30초 정도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거는 네. 뭐라든가 종목들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전략을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략이 좋다라고 치면은 지금 당장 그 전략이 맞는 종목이 뭔가도 나옵니다.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건 네. 이제 말 그대로 백테스팅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이 전략을 검증해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더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님이 100년 된 그 책에서 퍼가 낮고 PBR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이 좋다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직접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그것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그렇죠. 한국 시장에 맞는가? 그리고 21세기에 맞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20세기에 잘 먹힌 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2002년부터네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복리 32% 나왔네요. 보니까 여기. 네. 그러니까 복리 32%. 예, 연봉이 32%, 그러니까 원금이 300배였네요. 그죠? 20년 동안에. 예. 당장 저렇게 해야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이 전략이 안 먹혔던 구간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융위기 때는 55% 얻어 터졌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닥치면 아무리 뭐 저 PBR, 저 PER 배당 수익률 좋아도 짤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전략이 다 똑같죠, 사실은. 그렇죠. 뭐 차트를 보든 뭐 모멘텀을 보든 뭐 가치 투자를 하든 다 그냥 처맞는 건 똑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비 오고 태풍 불면은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해도 골병 드는 거죠. 그렇죠. 태풍이 오면은 타이슨이 아무리 태풍을 쳐봤자 날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퀀트 투자가 이제 안 망하는 투자인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 망하는 투자는 맞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얻어 터지는 구간들이 나온다 이거고요. 그래서 20% 이상 얻어 터진 구간이 5배원이 있네요. 그죠?
보면 5번. 예. 자, 지금도 얻어 터지고 있고요. 예, 요 구간에도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별로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감안하고 20년 동안 꿋꿋이 이 전략을 버텼을 경우에 이제 복리 30%를 버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보면은 한 달에 막 27% 깨진 데도 있어요. 2008년 10월 이럴 때. 리만 브라더스, 코로나 마이너스 23%, 올해 6월 마이너스 15%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자산을 이 전략에 넣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전략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되 주식 비중을 이런 전략으로 이제 바꿔서 써라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강원국 작가님은 오히려 좋은 거고. 네. 시장의 비효율성이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제가 이 말을 아무리 주구장창해도 이거 하시는 분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방장이 레시피를 다 오픈을 해도 네. 설탕 몇 큰술, 뭐 간장 몇 작은술 뭐 이런 거 다 해도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저한테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야, 너 미쳤냐고 이런 거 왜 공개하냐고 하거든요. 근데 네. 말하거든요. 어차피 공개해봤자 다른 사람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내 수익률이 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또 여기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 네. 결국은 과거의 백테스팅 결과는 좋았다 쳐도 네. 앞으로 이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코스피 코스닥 2,400여 개 종목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를 그 안에서 발라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죠. 어떤 당연하죠. 기업들을 어떻게 사야 하느냐가 네.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과거는 이랬는데 미래도 이럴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략 있잖아요. 이거 100년 됐잖아요, 벌써. 이 전략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오케이 한국에서는 다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 네. 제가 몰랐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네. 그럼 예를 들면 저도 이제 4, 5년 전에 그 제 첫 책을 썼거든요. 네. 할 수 있다 콘텐츠 투자라고. 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최근 5년 동안에도 코스피 수익률이 0.24%로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네. 근데 그 2호 전략이 연봉이 13% 나왔어요. 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코스피가 복리 6% 그리고 제 전략은 24%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전략이 다 알려져도 수익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볼 수가 네, 있고요. 네, 일단 네, 네, 첫 번째는 그거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종목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추출해가지고 지금 이 기준 일자가 10월 4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건 안 되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한 달 후에 투자해도 똑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가 조만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게 매일 이제 종목을 뽑을 수 있게 되어 놓을 거예요 이게. 근데 네. 여기 보면은 누르면 돼요. 띵 누르면은 그 퍼 PBR 배당 수익률이 낮은 그러니까 퍼와 PBR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들 얘가 뽑아줘요 이렇게 그 엑셀표로. 그렇죠.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일단 뭐 가설을 세워야죠. 예를 들면은 뭐 퍼와 PBR가 낮고 이제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두 번째는 백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죠. 네, 이제 네, 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사고, 네, 그 다음에 3개월이나 한 번에 주기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을 갈아 끼우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끝. 그다음 부자 되면 돼요. 네. 지금 저기에서 네. 어떻게 했길래 저 지금 한 20개 가까운 종목이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퍼 PBR 배당 수익률이 네. 각각 국영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영수에 등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퍼의 등수, PBR의 등수, 배당 수익의 등수, 그리고 등수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등수가 우수한 이제 20개의 학생을 뽑아낸 거죠. 한마디로. 저기서 상위 1%? 이거는 그 퍼와 PBR의 배당 수익의 가중치. 예를 들면 제가 배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기면은 가중치. 여기서 1이 아니라 5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대 1대 1의 가중치를 똑같이 둔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만 뽑아다오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한마디로 이 그 국영수에서 네. 그 이제 평균 그 성적이 가장 높은 애들을 20개 뽑아다오 이렇게 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지금 PER 하위, PBR 하위는 저 퍼, 네. 저 PBR. 네, 그리고 배당 수익은 고 배당 수익이 돼 그래서 있죠 아마. 상위 이렇게 했을 그렇죠. 때 네. 아까 어떤 종목들이 떠죠? 저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형주 필터가 걸려 있죠. 시가총액 그쵸, 하위 그쵸. 20%. 네. 시총 하위 20%. 그죠. 그래서 뭐 대창 스티디니 뭐 유성기업이 삼성포프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추천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추천주는 아니고요. 예시죠 한마디로. 예시, 그러니까 예시. 솔직히 저도 이 전략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정말 나는 이제 그레이엄의 학생인데 난 정말 퍼와 PBR와 배당 수익에 투자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전략을 검증해 보시고 전략이 뭐 좋다고 나오면은 이 기업들을 사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백테스팅 전략으로 봤을 때도 과거 네. 평균으로는 훨씬 더 시장을 상회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 종목들은 지금 10월 4일 기준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달에 이렇게 똑같이 전략을 돌려보시면은 종목들이 분명히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퍼랑 PBR랑 배당 수익률은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가격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수록 달라지고 요것도 그렇죠. 이제 상위 몇 개 이렇게 꼽았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이제 그렇죠. 주가 등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다만 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네. 뽑아놓고 아 그래 나는 이걸로만 갈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거는 다 못 믿겠고 내가 하나하나 정성적인 분석도 좀 해봐야겠어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16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초창기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뽑은 다음에 네. 이제 소위 그 정성적인 분석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기업들이 지금 뭐 적자가 최근에 있었는지 뭐 배당이 올라가는지 수익이 올라가는지 이런 거 분석을 다 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50개 정도 종목을 뽑아가지고 한 20개 정도는 제가 실제로 사고 30개는 버렸거든요. 네. 근데 늘 그 제가 버린 30개의 수익이 제가 투자한 20개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CFA 자격증 있거든요. 근데 저도 네. 기업 분석 다 할 줄 알아요. 그 이제 DCF도 보고 이제 재무 분석사. 재무 분석사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해도 결국은 그 완전히 페일했어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 투자자들은 저보다 재무 지식이 훨씬 떨어질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소위 퀀트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찾아내겠다라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거 어렵죠. 네, 왜냐면은 사실. 그 50개 중에서 저는 당연히 깨끗하게 보이는 20개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0개, 그러니까 제가 버린 30개 기업이 수익이 높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바보같이 보이니까 수익이 높은 거예요, 사실. 그게 저평가되지. 네. 저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티스트는 차트만 봐라. 네. 다른 뭐 외신 보고 막 전략. 맞아요. 아, 그거 매우 좋네요. 네, 맞아요. 네. 기술적 분석이 그냥 엉켜버린다. 그래도 그렇죠. 네. 퀀트 보려면 숫자만 봐라. 네, 맞아요. 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차트 분석 잘 하시는 분이 네. 아 이제는 차트가 안 먹힌다. 아, 네네. 이러면서 뭐 한 예. 수년 전부터 조금 다른 전략도 같이 버무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전략을 이제 본인이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시장의 전략이 한 몇 개 정도 있잖아요. 뭐 가치 투자가 한 큰 블럭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차트, 소위 이제 기술적 투자가 있고, 매크로 투자도 있고, 정보 매매도 있고, 다 좋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본인만의 어마어마한 우주관을 만들면 좋기는 한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그걸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렇죠.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퀀트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서 그냥 액기스만 뽑아낸 겁니다, 사실은.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 대표적인 거 두 네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일단은 약간 시즌인 만큼 네. 할로윈 전략이라는 거죠. 할로윈 전략. 그러니까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강원욱 작가님이 4월 22일에 전략 매도하셨다. 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시장은 이제 할로윈 전략을 펼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네. 라는 내용인데 네. 일단은 할로윈 전략이 뭔지랑 할로윈 전략은 네. 일단 그 할로윈이 10월 30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6개월 후에 파는 전략이 할로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이고요.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주로 안 하고 이제 안전자산에서 노는 거죠. 뭐 현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네. 1년을 절반으로 자를 수 있다면 그렇죠. 10월 네.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네. 그 전략. 근데 그것도 뭔 소리야? 그때 사면 뭐 주식 다 올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네.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통계가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물론 그렇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에 그게 어메이징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당연히 매년 그게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 투자를 했으면은 한 10번 중에서 7번 정도는 수익이 났고 3번 정도는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네. 단 수익이 날 때 수익이 손실이 날 때 손실보다 보통 한 2배 정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먹을 때 20% 먹고 깨지는 해에는 10% 정도 깨지고 이렇게 보면 깨질 될 때 것 덜 같아요. 깨지고 벌 때 많이 벌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11월, 4월에 수익이 나는 확률이. 그리고 5월에, 10월에 그러면 무조건 돈을 말아먹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고 미국에는 63%?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한 15% 이상의 차이가 나요, 확실히. 이기는 확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78대 63이었고요. 한국은 70대 53인가 뭐 그래요. 11월, 4월에 1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네. 한 7번 정도 평균적으로 돈을 벌었고요. 아. 5월, 10월에 10번 투자했으면은 평균적으로 5번 정도 벌었어요. 그런데 5월, 10월에는 그 벌 때 버는 금액이랑 깨질 때 깨지는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1대1 정도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다만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을 내가 택했는데 네. 그게 2020년 하반기, 아니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는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 중에
3개년에 그게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사실 길게 갈 필요도 없고 작년도 안 먹혔거든요. 작년도 11월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전략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때 퀀트를 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긴 났어요. 왜냐하면 제 전략이 코스피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좋으니까. 그래도 이제 작년에도 그게 안 먹혔습니다.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에 들어가서 4월 말에 파는 거.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네. 누적적으로 백테스팅 결과처럼 내가 뭔가 얻으려면 한 10년 이상은 이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11월, 4월 요 전략은 사실 이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냥 월간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1695년부터 분석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예. 근데 그분들의 결론은 한 1960년부터는 굉장히 잘 먹힌다. 최근 60년 정도는. 예. 그 전에는 뭐가 잘 안 먹혔어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그냥 할로윈 전략뿐만이 아니라 할로윈 전략 플러스 한국형 올웨더 전략.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이제 붙이신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한국형 올레더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올레더라는 말이 레이 달리오가 만든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그 올레더라는 거는 어떤 날씨가 와도 내 포트폴리오는 살아남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주식과 채권과 실물 자산이 포함되는 건데 우리는 또 운 좋게 한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원화와 달러 자산으로 또 한 번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그 올레더 전략에는 모두 전부 다 이제 달러 그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화와 달러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또 한 번 MDD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드로 나온 그러니까 네, 그렇죠. 최대 손실. 네. 손실률. 그렇죠. MDD라는 거는 그 가장 재수 없을 때, 이제 가장 이 전략이 안 먹혔을 때 내가 얼마나 깨지는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MDD가 50에서 60%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얼추 될 것 같고요. 아니 이제 코스피는 75%네요. 75%. 왜냐면 94년부터 98년까지 장이 75%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최고점에 사서 최저점에서 팔기. 그거 말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개미 투자자가. 그래서 이게 MDD라는 거는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겪는 그 고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한국형 올레더를 쓰면은 그 고통의 장이 10% 미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물론 올라갈 때도 상승률은 제한이 될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그렇죠. 주식이 100% 올랐는데 맞아요.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다른 네. 거 들고 있으면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산을 배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양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다만 MDD 그러니까 최악의 손실률을 네. 조금 회피하고 좁힐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식 비중을 퀀트식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형 올레더의 가장 큰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막 확 올라가는데 나는 별로 못 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봉리 수익이 뭐 8%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형 올레더는 미국 주식 17.5%, 한국 주식 17.5%, 35%를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 35%를 그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퀀트 전략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 뭐 한 143페이지, 144페이지 보면은 네. 한국형 올레더 할로윈 전략 결합하기 여기 나와 있고 아, 네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 한국 중기채, 네. 미국의 중기채 뭐 이렇게 했을 때 연 복리 수익률이 얼마, MDD가 얼마 이렇게 뽑아 놓으신 게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연 복리 수익률이 뭐 이렇게 두 자릿수로 가지는 않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쵸.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어하는 네.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한 자리 수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국형 올레더에서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5월, 10월은 조금 더 낮추게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조금 그 플러스를 낼 수가 있죠. 거기서. 그렇죠. 네. 그게 그 전략이고 또 그것도 있네요. 강환국의 슈퍼 가치 전략. 아, 네네네. 제가 이제 다른 전략들보다 역시 네. 강환국의 슈퍼 가치 전략은 도대체 뭘까? 아, 그거는 제가 이제 2017년에 만든 전략인데,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를 쓰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냥 그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과 한 8, 90%는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per PBR은 똑같이 들어가고, PCR, PSR, 그 두 개 지표가 추가가 되는 전략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벤저민 그레이엄을 많이 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략도, 사실은. 네. 혹시 조금 뭐 백테스트 해볼까요?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레시피 다 공개해도 어차피 네. 사람들 이 전략 제가 5년 전에 공개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최근 5년 동안의 수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네.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소형주로 들어가고요. 소형주 들어가는 거 똑같고, 그리고 팩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팩터에 보면은 그 전엔 퍼 PBR 배당 수익률이었는데 네. 얘 지우고 이제 PCR와 PSR 요거 차이거든요 지금. 네.
PSR은 이제 매출 대비 이제 주가. 그렇죠. 여기 여기 PCR은 그렇죠. 캐시플로우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 영업 현금 영업 흐름이죠. 현금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면은 저도 궁금하네요. 최근 5년 동안 어땠을지.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여기 오기 전에 안 해봤어요. 한번 보죠. 네. 이거 망신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요, 잘 나왔고요. 한번 보시죠. 그럼 여기서 네. 거창하게 이름도 강왕구 슈퍼 가치 전략이라고 적은 다음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렛츠고 가보죠. 참고로 제 첫 책은 정말 5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5년 전에 만천하에 공개된 전략입니다. 그 책 3만 명 읽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오. 5년 전부터 읽은 전략인데 네. 5년 동안에 전략의 수익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강환국의 슈퍼가치 전략 이제 책에 나왔는 거 제가 대신 이제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예. PER, PBR, PSR, PFCR. 거기서 이제 PFCR을 쓸 수도 있고 PCR을 쓸 수도 있고 거의 소이예요. 이게 프리 캐시플로우냐? 뭐 맞아요. 예. 뭐 그거로도 조금 더 돌려볼 수 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거의. 거의 비슷하죠. 복리 46% 나쁘지 않네. 그치. 우와. 내 전략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최근 5년 동안에 복리 23% 근데 커스피는 0.2%였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요 전략이 복리 38% 그리고 이제 커스피는 6.7%. 그 전략이 아직도 잘 살아있다고 봐야겠네요. 최근 5년 3년에도. 네. 이야. 최근 1년에도 이제 장은 마이너스 23%, 제 전략은 마이너스 7%. 살아있네요, 아직도. 살아있어. 좋았어. 네. 잘 되고 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전략을 아무리 알려줘도 어렵지만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PER, PBR, PSR, PCR 네 네. 개인데 그 평균 순위, 그 상위에 있는 것들, 그렇죠. 가장 네. 좋은 것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20개 기업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네.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분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반기라든지 월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종목수 20개가 별로다 하면 10개, 30개, 50개 넣으셔도 되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바꿔 살 수 있어요. 네. 분기별 리밸런싱이라는 건 종목 교체를 분기에 한 번 한다. 그렇죠. 네. 반기별 리밸런싱이다 그러면 반기에 한 번 사고 판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또는 뜻. 11월, 4월에만 투자하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네.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강환국의 슈퍼가치 전략, 뭐 PER, PBR, PSR, PCR 좋은데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데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레시피야, 스프예요, 스프. 네. 스프를 쭉 찢었어. 네.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얼마 들어가고 네. 소금 얼마나 들어가고 알고 네. 싶다는 거죠. 네네. 혹시 좀 예, 그러니까 그 너무 말씀하신 저희가 대로 다 베껴 먹으려고 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퍼와 PBR와 PSR와 PCR에 각각 순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뭐 퍼가 100위고 PBR가 200위, PSR가 500위, 뭐 PCR은 300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100, 200, 500, 300의 평균을 내는 거죠. 네. 그럼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숫자가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기업이겠죠. 네. 그 예를 들면 뭐 퍼 2위, PBR 1위, 뭐 PSR 3위, 뭐 PCR 5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순위가 가장 이제 그 좋은 그 2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분기에 한번 그 기업을 바꿔 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거를 백테스트를 한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하면 네. 돈 잘 버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맞아. 진짜 한마디로 하자면.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어떤 조건값으로 검색을 해보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 사실 누구나 그거 원하잖아요. 돈은 진짜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을 사는 걸 원하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끊고 진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진짜 네. 우리 와이스트리트 엄청나게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인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든지 뭐 거버넌스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예.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네. 저평가받는 회사는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다. 네. 저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라고 나눠주지를 않는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적 분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또 그 안에 한 20개 종목 중에 막 끼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끼어 있습니다. 네. 많이 끼어 있고요. 예. 20개 기업 중에서 20개 애들이 전부 다 손잡고 사이좋게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네. 저도 이걸 10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다 당연히 여기 있는 두세 놈들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드 캐리. 예, 그죠. 하드 캐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야, 왜 그 두세 개만 사지? 왜 17개는 같이 사는 거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두세 개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렇잖아요. 저도 당연히 원하는 거는 그 17개 쓰레기들은 버리고 두세 개만 사는 거죠. 제 그러고 포트폴리오를 500% 하드 캐리 하는 애들을. 근데 제 실력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네. 확률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20개를 나눠서 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놓으면은, 예. 이제 물론 지금은 장이 굉장히 이상해서 그렇지만, 그냥 보통 장 같은 경우는 그냥 10개 애들은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어디 저기서 누워서 쉬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뭐 어떤 회사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직원 20명 있으면 10명 놀고 있고, 뭐 어쨌든 뭐. 네.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회사들도 그래요. 그렇죠. 대기업들도 대부분 회사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두세 놈들이 업무를 다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캐리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도. 아. 네.
요번에 1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일부 퀀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한일 사료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한 10월 말이나 11월에 그때 레이더에 꼽혔어요. 왜냐면 얘가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사료에 관심 없었을 때니까 굉장히 파워 PBR가 낮고 근데 수익도 잘 나왔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수익도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뭐 어디서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료 비중 우악 하니까 이제 얘가 5배에서 10배 정도 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제가 20개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그 한 놈이 1000% 갔다 하면은 그 걔가 포트폴리오에 미친 영향이 50%잖아요. 균동 배분이겠죠? 저는 다 균등 배분을 해요, 보통.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순위가 높은 기업에 좀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20개 종목이면은 한 종목당 비중은 5%일 거고 그렇죠. 그 네. 5%가 네. 그게 10배가 된 거예요. 10배 그렇죠. 이렇게 가면은 진짜 하드캐리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그럼 그 종목에 500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가 5천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 애들이 전부 다 놀아도 이제 얘 혼자로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난 거예요. 가능하죠.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죄송하지만 제가 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한일 사료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로 엮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얻어 걸린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네. 야 그거는 전쟁 때문에 얻어 걸린 거 아니야. 테마주로 올라간 거잖아. 네. 그게 무슨 실력이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이 저평가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작전이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소형주 가격을 높여서 우리가 얻어걸리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세력이에요. 네. 제가 어디다가 그 작전을 걸겠습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세력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소형주로 갈 건데. 네. 자, 그럼 어떤 소형주에 전략을 걸겠느냐? 저 같으면은 당연히 최근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평가된 기업을 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뭔가 내재 가치가 있어서 2배 올라도 시장이 끄덕끄덕 할 만한 회사.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기업이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적자밖에 안 보여, 근데. 최근 5년 동안 계속 적자만 났어요, 근데. 그리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기업에 굳이 내가 왜 작전을 거냐, 이거죠, 근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퀀트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제 딴 거 하시다가 네.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야,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 퀀트 하면서 상한가 100번 맞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기계적으로 그런 작전이 걸릴 만한 그 기업에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 그대로 진짜 저평가. 네. 예,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것들. 아무도 관심 없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고 그런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예. 2,000개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나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예. 그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서 네. 그런데 이제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좀 그런데 네. 선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선광이요. 혹시 아세요? 그것도 요즘에도 되게 깨끗하게 차트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게 그 네. 항만 예. 항구에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터미널 임대업이라고 해야 될까? 예, 예. 곡물창고 이제 싸이로 이런 것도 임대해 주는 그런 회사인데 예. 진짜 극저평가였어요. 막 PBR 0.3배 막. 네. 그래서 제가 한 지금도 그래? 난 몰라요. 10년 전에 스터디할 때 10년 전에. 예, 이거 네. 진짜 너무 극저평가다. 근데 예, 예. 그 회사가 IR도 안 해, 회사 탐방도 안 받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평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네.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예. 한 10배 올랐어요. 그것도 그렇죠. 네. 한 이동평에서 5일선, 11선도 한 번도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 이거 누가 만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정도 안 받아. 근데 사실 그게 누가 만지든 안 맞이든 나랑 뭔 상관이든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럴 우리가 사실 수는 솔직히 있죠. 지금 투자하는 게 뭐 기업과 동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좀 갈라야 돼요. 이게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이 기업과 같이 갈 거야 이런 거. 이게 뭐 같이 가? 네 돈 회사한테 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라고 저는 늘 말을 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람마다 본인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아니요.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고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선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기업과 같이가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봐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일면은 이제 A라는 주식을 샀어요. 근데 네네. 그 돈이 A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 A 주식을 산 딴 사람의 그 투자자한테서 그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사실. 예. 저 기업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 돈. 제가 들어가도. 일단 네. 주식 시장이라 이 유통 시장에서 주식을 산다면 그렇죠. 네. 발행 시장이 아닌 이상은 네. 근데 저는 네.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주식은 이제 소위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여러분의 댓글을 환영합니다. 네,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왜냐면 저희도 이제 박용욱 대표님도 여러 번 이제 출연을 하셨고 네네네. 그분은 뭐 한 1,000억, 2,000억 하시는 부자거든요. 예. 그래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번다. 네. 기업과 동행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하라라는. 그분은 돈이 1,000억, 2,000억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자주 트레이딩을 못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그것도 알아야 돼요, 투자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기껏해 몇십억인데 왜 그런 걸 따라 합니까? 그리고 워렌 버핏도 옛날엔 퀀트밖에 안 했어요, 사실. 저퍼 PBR 그리고 이제 청산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 근데 그걸로 너무 많이 돈을 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소위 그 우량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만큼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까 이제 할로윈 효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른 유튜브 출연하신 거랑 할투나 이런 데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니까 예. 이제부터 그럼 투자를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맞아요. 네네. 물론 지금 다들 물려 계셔서 네. 더 투입할 현금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4월 말에 팔았어야지.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10월 말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제 목표하는 거는 60% 종목 퀀트 그리고 40% 동적 자산 배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종목 퀀트 빵 프로잖아요. 네? 네. 그래서 10월 말에는 20% 그러니까 내가 내 목표치라는 게 3분지를 먼저 들어가 볼 거예요. 네. 들어간 다음에 S&P 500 3,430이 깨지면은 손절을 할 것이고 안 깨지고 제가 10월 말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이. 그럼 11월 말에 또 3분지를 넣을 거고 계속 오른다고 하면 12월 말에 또 3분지를 넣어가지고 제가 목표로 한 60%를 목표를 달성을 할 겁니다. 네. 물론 그게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고, 근데 주식시장이 보니까 늘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자기 더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염두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빨리 손절하고 다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6대 4의 비중으로 60%는 종목 퀀트, 네. 40%는 동적 자산 배분. 요거는 네. 뭐 미국 ETF라든지, 네. 뭐 금이라든지, 예, 채권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네. 예. 그런 쪽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 테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제가 그 40% 동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예. 지금 거기서 한 80%가 현금이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동적 자산 배분은 알아서 장이 안 좋으면 빠지거든요, 얘가.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동적 자산 배분도 지금 현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예전에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박세익 대표님도 몇 번 이제 그 인용을 하셨는데 네. S&P 500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절반 정도로 회복하면은 네. 그 전저점을 다시 깨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렇죠. 그런데 근데 요번에 그런 일이 그게 발생했죠. 깨졌어요. 그렇죠.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지켜야 될 포인트가 3,666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팔았어요. 다 손절. 그러니까 그게 깨져서 네. 이거는 과거랑 굉장히 좀 다른 패턴이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식 쪽은 많이 정리를 하셨다라는. 기존에 그 15% 정도 비중을 맞아요. 들어가셨던 그걸 것도 다 팔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왜냐면은 저기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죠. 투자자로서. 근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예. 3,450포인트는 어떤 얘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지지선인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 마켓 타이밍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마크 미너비니라고 보거든요. 미국에 있는 분. 예. 마크 미너비니. 예, 미너비니. 예, 그분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분도 그냥 툭 던진 건 아니고 데이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한 분기에 주식이 15% 이상 하락을 하면은, 그 다음 분기에 또 하락할 가능성은 꽤 적은 편이고, 그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2분기에 미국 주식이 15%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4분기까지 그걸 회복 안 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15% 정도의 큰 하락이 있으면은 추가 하락은 보통 10에서 12% 정도로 제한이 되더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언급한 거를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3,430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그게 또 터진다 하면은, 그럼 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또 한 번 2차 세계대전 후에서 없었던 일, 플러스 그 위대한 마크 미너비니가 틀리는 일. 그러니까 자주 없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구나. 빠이빠이 주식 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조건값을 네. 가져와서 3,666, 그 다음은 3,450을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모르겠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당신들이 투자하는 의미는 뭐가 있나요?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기업 뭐 탐방 뭐 하시는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네.
아무튼 네.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이제 본인의 진입 시점이라든지 네, 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네. 약간 좀 반전 여부를 네. 좀 보기 위해서 네. 나름의 기준을 갖기 위한 거죠. 그쵸. 조금 전에 그 나름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몰라요. 얘가 지금 3,430에 스톱할지, 저 2,000까지 가버릴지, 저는 네. 당연히 모르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내 돈을 넣기 전에는 내가 언제 팔고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내 돈을 일단 갖다 박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내 돈이 안 들어가가지고 내 마인드가 어느 정도 좀 클리어하게 돌아갈 때 이미 알아야 돼요. 그래, 난 이번에 이제 베팅을 한다. 근데 그러면은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 그거를 내 돈 넣기 전에 정해야 되는 거고, 그 내 돈 넣은 후에는 그걸 무조건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요번에 15% 투입했잖아요. 8월에. 네네네. 근데 그때 저도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나는 배팅했으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를 바라기는 하는데 당연히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안 될 경우에 나는 그 3,666이 무너지면은 빠이빠이 할 것이다라고 그때 미리 정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그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욕을 하고서 이제 팔아버렸죠. 그래서. 네. 일단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쵸. 깨질 때 깨지더라도 네.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 그 깨지거나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그 세 개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얘가 네, 사실. 네. 그 세 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짜놔야 되는데 저는 이 미리 계획을 짜는 투자자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투자자들의 99%는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얘는 살면 오르겠지라고 사는데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오르면 그래도 막 걱정해요. 다시 내려가면 안 되나? 내려가면 더 걱정해요. 아씨, 이거 본전 안 오면 어떡하지? 예, 하고 이제 횡보하면 그것도 걱정해요. 이거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투자가 어렵고 이제 고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먼저 계획하고 들어가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투자에서는 사실. 예.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산 운용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네네네. 그래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전망을 하고 본인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이시고 네.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넌 왜 이렇게 자주 전망을 하고 자주 틀리고 네. 그럴 바에는 전망을 왜 하고 이렇게 또 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 진짜 정말 모르고 네. 하시는 비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실 이 전망을 한다는 거는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그 전망이 맞으면 거봐 내가 말했지 할 수가 있고 네. 틀리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다음 전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전망을 믿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강왕국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다음 지지선 3,450포인트도 그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네네. 그거는 저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팔아버리겠다라는 건데, 예, 물론 미너비니가 적중률이 딴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이제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당연히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절대로 3,4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3,450 가면은 나는 10억을 다 베팅할 거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네. 절대적인 건 아닌 거고 네. 본인의 기준을 갖기 위한 거고 네. 그러면은 그 밑으로 깨지면은 네. 약간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했던 것도 다시 뺀다라는.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말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네. 또 12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초 효과.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마지막 주랑 1월 첫째 주에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언제 재진입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미 망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10월 말에 또 들어갔는데 또 망했어요. 11월에 제 얘기를 하고 또 손절하고 나오겠죠. 그럼 또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는 12월 말로 잡은 게 통계적으로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 특히 코스닥, 소형주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보통. 네. 그거를 노리고 12월 말에 들어가고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죠. 제가 또 손절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1월 효과인데 특히 1월 그렇죠. 효과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그 역사적으로 좀 컸다 하고 근데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 다 1월 효과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네. 올해 1월도 굉장히 안 좋았고 맞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모든 게 확률이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렇거든요, 근데. 그럼 작년에 안 좋았다고 올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래도 내가 맞을 확률이 8, 90%인데 그 8, 90% 확률을 버리고 그럼 나는 10%의 그 내 돈을 베팅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가 있는데 1에서 4까지 나오면 내가 돈을 벌고 5에서 6은 이제 깨지는 게임이에요. 근데 5번 연속으로 예를 들면 6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내가 6에 베팅을 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확률적 사고가 대부분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냥 야 최근 2번에 6이 나왔잖아. 야, 이제 6에 베팅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게 이제 도박사의 오류, 뭐 뜨거운 그죠, 선의 그죠. 오류. 네. 저희도 그런 콘텐츠를 많이 다뤘어요. 네네네. 확률적 사고의 힘, 뭐 예.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뭐 이런 그쵸. 책들 가지고 많이 다뤄서 네. 아마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확률. 네. 그게 이제 사실 콘텐츠의 시작이죠. 네, 맞아요. 예. 확률에 베팅하라. 그렇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뭐 저 PBR 주식 이런 거 사면은 수익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당연히 심하게 깨지는 구간도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죠. 그거 아이씨 이거 안 되네 하면서. 네. 그분 저 좀 질문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마크 미너비니? 미너비니, 네네. 미너비니. 이분은 한 1990년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90년대. 예, 그러니까 시장의 마법사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이분이 80년대는 돈을 못 버시다가 90년대에 이제 폭발하셔가지고, 당시 그 5년 연속으로 연봉이 230% 정도를 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때 그 이제 원금이 한 300배 정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잭 슈이가 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죠. 시장의 마법사 책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97년과 작년 US 인베스팅 챔피언도 되셨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2000년 5월에 우리 나스닥이 이제 X가 됩니다. 다 파세요라는 말도 하고 그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 11월부터 이제 매도를 주장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1월부터 역시 장이 심하게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전망이 실제로 맞았나 틀렸나 그것도 검색을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특히 여의도에서도 전망 계속 하시는데 그 100점 100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계속 101번째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인터넷도 잘 되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전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맞았는지 그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사실 한 60%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10번 중에 6번 이상 맞히는 사람. 그렇죠. 예를 들면 켄 피셔가 꽤 잘하는 편이에요. 이분도 67%인가 뭐 그래요. 그 언저리. 네. 예. 미너비니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히스토리를 좀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전망을 안 봐요. 예를 들면 그거 잘하시는 분 아직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캠 피셔도 최근에 뭐 몇 달 동안 계속 사라고 67%. 기회다. 67%. 예. 67%인데 우리가 33%의 네. 확률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라는 건 진짜 그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확률을 몇 %라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100%는 어차피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의 방법,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그렇죠. 입는 거고. 네. 그게 뭐 바텀업 방식의 가치 투자 전략일 수도 있는 네. 거고 탑다운 방식으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또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어떤 게 또 뭐 이렇게 우월하다 저열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네. 기준에 따라서 네. 하면 된다. 단 퀀트 투자는 고수의 레벨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덜 걸립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클리어한 레시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쉽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가치 투자도 당연히 훌륭한 방법이고 그걸로 돈 많이 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워렌 버핏 레벨에 제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마 20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스터디를 시작을 해도. 네. 근데 퀀트 투자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지표들은 제가 쓰든 여러분이 쓰든 다 똑같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라는 뜻으로도 읽히는 거죠. 뭐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 전략 썼다가 뭐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주식 투자 자산의 한 30% 정도만 컨트롤 해보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가능하고 원칙을 지키는 건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그건 모든 투자에서 적합이 되는데 그렇죠. 그 원칙 자체를 이해하기가 예를 들면 가치 투자나 차트 투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에서 한 말이 뭐 4개가 있잖아요. 뭐 경영진이 훌륭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저평가가 돼야 된다. 이 뭐 상품과 뭐 이런 것들이 뭐 경쟁력이 뭐 있어야 된다. 그런 거 하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보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이고 어떤 상품이 정말 훌륭한 상품인지 그런 거를 이해할 때까지 그 공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콘텐츠는 그렇진 않죠. 퍼, PBR, 배당 수익률 끝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강환국 작가님은 가치 투자 파괴자가 아니라 네. 같은 가치 투자인데 약간 방식이 다른. 그쵸. 이제 그 정리를 계량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냥 이 3개 지표만 해도 연봉이 30%를 벌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가치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애드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강환국의 슈퍼 가치 전략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내용인데 반드시
리밸런싱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냥 저 PBR 뭐 이렇게 하고 PCR, PSR 보고 그냥 사놓고 묻어놓는 게 아니라 이것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꺼내서 들여다보고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는. 그렇죠. 그거를 분기할 수도 있고 반기에 한 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진짜 제가 완전 그 퍼와 PBR가 낮은 기업을 샀는데 얘가 가격이 갑자기 10배 올라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퍼와 PBR가 낮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렇죠.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를 버리고 딴 놈을 집어넣어야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저평가 기업을 사는 건데. 네.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들으니까 네.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질문은 네. 저 혼자 했습니다만 아무튼, 또 혹시나 또 네. 강한국 작가님한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모셔도 되죠? 정말요? 네. 예.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네. 책을 또 앞으로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그럼요. 제 목표는 이제 가볍게 100권 정도로 쓰는 거예요. 이제 10권은 내년에 이미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권을 채웠는데, 그래서 이제 94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아직 안 쓴 책이.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94번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